계속 읽어나갑니다. 오메가3의 힘. 인류를 위협하는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전 세계 인류를 위협하는 최대의 질병은 어느 것일까? 바로 심혈관 질환이다. 2015년 조사에 의하면 세계 사망원인 1위는 심혈관 질환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이루어진 조사에서 한국인들의 사망 원인도 1위인 암을 이어서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뇌혈관 질환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심혈관 질환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특징이 있다. 평소에는 멀쩡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사우나를 한 뒤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망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심혈관 질환은 본인의 사망도 사망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큰 슬픔을 주는 질병이 아닐 수가 없다. 참 위험한 거죠. 과거의 심혈관 질환은 심장마비로 통칭되어서 불려왔지만 그 실제 증상과 원인은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종이 하나인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자. 심장에 산소 공급이 막혀서 사망한다. 심혈관 질환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은 급성 심근경색이다. 일반적으로 이는 가장 전형적인 심장마비의 증상을 보인다. 심장에는 관상동맥이라는 것이 있는데 관상동맥은 심장에 피를 공급해서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런데 혈전이 많이 생겨서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면 더 이상 심장은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되면 세포가 죽기 시작하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와 비슷한 협심증 역시 급성 심근경색과 비슷한 이유로 발생하지만 그 증상은 다소 약한 부류다. 심장이 멈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 근육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협심증은 심장에 무리가 갈 때 발생하게 되고 또 대부분 운동을 할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정맥이라는 것도 있다. 이는 심장박동의 정상적인 리듬이 깨어진 상황으로 정해진 대로 뛰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부정맥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심장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전기신호에 맞춰서 뛰게 된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다른 곳에서 전기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심장은 어느 신호에 맞춰 뛰어야 할지 헷갈리게 되고 그 결과 지쳐서 녹다운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심장이 마구 불규칙하게 뛰는 것이다. 또 흔히 중풍으로 불리는 뇌졸중 역시 심혈관 질환 가운데 하나로 뇌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에 막혀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심혈관 질환들이 생기는 이유는 혈액과 혈관의 문제 때문이다. 우선 혈액 자체가 맑지 못해서 오염이 되기 시작하고 이것이 마치 떡처럼 뭉개져서 혈전을 형성하게 되어서 혈관벽에 붙어 있거나 혹은 양이 더욱 많아져서 아예 혈관을 막아버릴 때 심혈관 질환이 생기게 된다. 초미세먼지도 문제다. 이렇게 혈액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과도한 알코올 섭취와 흡연 때문이다. 잘못된 식습관은 필요 이상의 지방을 섭취하게 만들고 이 지방은 혈액 속의 혈전을 유발하게 한다. 과도한 콜레스테롤 역시 마찬가지의 작용을 하게 된다. 또 운동을 자주 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그 자체로 혈액을 탁하게 만들기도 한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 역시 매우 치명적인 요인이다. 흡연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의 유연성을 떨어뜨려서 심혈관 질환의 주요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케임브리지 대학은 최근 연구를 통해서 권장량보다도 많은 알코올을 섭취할 경우 뇌졸중, 심장마비, 치명적인 동맥류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난 초미세먼지 역시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초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코와 기관지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폐와 혈관으로 직접 침투하게 된다. 이는 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혈액의 점도를 높여서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또 혈전을 만들어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 미국 암학회는 초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 후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약 30에서 80% 정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최근에 빠른 속도로 늘어난 1인 가구 역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에 보다 많이 노출되어 있다. 여수 전남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심장질환이 없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35만 명에 대한 통계 조사를 한 결과 1인 가구의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2인 이상의 가구보다도 약 1.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상적이지 못한 식생활과 타인과의 소통이 부족한 결과 행복감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심장학회는 오는 2030년까지 매년 2,400만 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매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가량이 심혈관 질환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는 이야기다. 이토록 무서운 심혈관 질환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혈액과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콜레스테롤과 고지혈증에 대해서 고지혈증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의 하나이다. 고지혈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혈액성의 지방질의 농도가 높은 상태다. 여기에서 지방질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지방질은 중노동이나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할 경우에 그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성분이다. 또 지방질은 비타민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지방질은 지방 조직이나 간에 축적되는 지용성 비타민 A, D, E, K의 운반체로 작용하기 때문에 비타민의 흡수에도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다. 비타민 흡수에 중요한 지방. 문제는 이러한 지방질이 과다할 때는 고지혈증이 유발되고 고지혈증은 다양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된다는 점이다.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다고? 그러면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지방질은 크게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성지방은 음식물에서 공급되는 당질과 지방산을 재료로 해서 간에서 합성되는 물질이다. 콜레스테롤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LDL, 저밀도 단백질과 지단백, HDL,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그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방질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다고 볼 수가 있다. 지방질의 종류는 콜레스테롤 LDL, HDL. 자, LDL은 일명은 나쁜 콜레스테롤, HDL은 일명으로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흔히 쉽게 말해서. 그러나 꼭 나쁘다 좋다고 할 수는 없는 또 다양한 또 기능이 있죠. 자, 중성지방은 콜레스테롤은 다른 지방들과 함께 간을 비롯해서 근육, 뇌, 혈액 등의 넓은 범위에 존재하며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호르몬을 합성시키는 원료이자 에너지원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적으면 노화가 빨라지거나 신체의 저항력의 약화의 원인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콜레스테롤에도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다는 점이다. LDL 콜레스테롤은 일반적으로 혈관 속에 축적이 되어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다. 그 수치에 따른 증상은 다음과 같다 해서 이렇게 LDL, HDL 수치에 따라서 100 이상이 되면 고지혈, 또 경계 고지혈 이하면은 이제 정상, 이상적인 상태는 이렇다 수치가 있다는 거죠. 160 이상은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는 또 이런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또 달리 해석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한번 또 일반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지혈증의 원인은 무엇일까? 고지혈증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이다. 특히 식사를 통해서 얻는 칼로리나 지질, 콜레스테롤이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된다. 여기에 흡연, 음주, 스트레스, 운동 부족, 비만이 겹치면 고지혈증이 발생하기 더욱 쉬운 환경이 조성이 된다. 갱년기로 인한 고지혈증도 많다. 갱년기. 여성의 경우에는 갱년기로 인해서 고지혈증이 유발될 수가 있다. 여성은 폐경과 함께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기능을 하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줄어든다. 이로 인해서 콜레스테롤이 늘어나서 고지혈증이 되기가 쉽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강동경희대 병원 심장혈관내과 박천봉 교수는
여성 고지혈증 환자의 수를 조사한 결과 매년 늘어나는 수치를 보였으며 특히 폐경을 맞게 되는 중년 이상의 여성에게서 눈에 띄게 급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전체 여성 고지혈증 환자 109만 361명 중에서 74만 760명이 50에서 60세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지질 대사 이상을 일으키는 질병 역시 고지혈증의 원인 중에 하나이다. 예를 들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 당뇨, 통풍, 뇌프로제 증후군, 만성 신부전 이런 것도 고지혈증을 유발한다. 그리고 면역 억제제, 혈압 강화제, 호르몬제 등의 약제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네, 위험하죠. 또 유전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발병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유전자 이상에 의한 고지혈증을 원발성 고지혈증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다. 부모가 이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에 조기 진단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럴 수 있네요. 가족의 원발성 특히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3종 세트를 이루면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대사가 잘 안되면 고지혈증과 당뇨와 고혈압, 이들의 혈관은 정상인들보다도 유난히 빨리 망가진다. 혈관이 망가진다. 무엇보다도 대사증후군은 그 자체로도 증상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 몸이 불편한지도 잘 모른다. 경각심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질병이 가속화되고 결국에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런 고지혈증을 비롯한 각종 대사증후군과 합병증은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답이다. 지용성 비타민의 사형제라고 하면 비타민 A, D, E, K가 있다. A. 비타민 A는 식물성 기름, 레티놀,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있다라는 거죠. 이래서 동물성 비타민 A와 달리 베타카로틴은 너무 많이 섭취하더라도 과잉증이 나타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소장에서 필요한 만큼 비타민 A로 바뀌어서 혈중 운송 캡슐인 리포 단백질로 혈액 속을 이동해 온몸으로 퍼진다.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로 인한 노화 현상을 예방하고 바람을 억제하는 작용도 한다. 리포산 그러는데 비타민 A가 특히 베타카로틴의 이런 섭취를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 비타민 D라는 것은 식물성 기름에 함유된 비타민 D는 비타민 D2와 3가 있죠. 에르코 칼시페롤로 소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콩팥에서 활성화된 비타민 D는 소장 점막에서 칼슘 결합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해서 칼슘의 흡수를 높인다. 그 결과로 혈중 칼슘 농도가 올라가고 뼈에 저장되는 칼슘의 양도 늘어난다. 창자에서 인 흡수도 촉진시켜서 뼈와 치아의 석회화를 도와서 뼈를 튼튼하게 한다. 비타민 E가 있고 E는 천연 비타민 E에는 토코페롤과 토코트리에놀 등 두 종류가 있다. 각각 알파, 베타, 델타, 감마 4가지 존재가 한다. 토코페롤은 생식과 성장에 관여하는 비타민이다. 항산화 작용이 매우 뛰어나서 기름의 산패를 막아주는데도 아주 효과적이다. 알파 토코페롤은 생리 활성 기능이 매우 뛰어나고 감마 토코페롤은 이노 작용을 촉진시켜서 부기 예방에 효과적이다. 비타민 E는 흡수 후에 혈중 운송 캡슐인 리포 단백질로 운송이 되어 체내 지용성 물질의 항산화제로 작용한다. 비타민 K는 K7의 결합에서 구성된 비타민 인자로
그 중에서 K1, K2가 중요한 작용을 한다. K1은 필로퀴논이 있고 K2는 메나퀴논이 있는데, 이것은 지혈제라고 불리며 그 피를 그래 너무 묽게 만들면 나중에 뭐 이런 상처가 났을 때 위험하죠. 근데 이런 것에 응고를 도와줄 수 있는, 지혈을 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라 하는 거죠. 간에서 합성된 프로트롬빈의 생성을 도와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 신생아는 장내 세균과 모유속 용혈인자가 적어서 비타민 K가 부족할 경우에 두개 출혈이나 창자 출혈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를 예방하려면 비타민 K를 보충해야 한다. 비타민 K, 종합 비타민을 섭취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자, 오메가3의 놀라운 효능들에 대해서 봅니다. 최신 의학의 발전에 따라서 오메가3 효능이 속속 밝혀져서 심혈관 질환 이외의 각종 질병에도 효과가 있음을 알려지고 있다. 두뇌 발달을 넘어서 암이나 관절염, 심지어는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노안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시력 보호제이며 여성들의 피부 미용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오메가3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각 질병과의 연관성을 알아보자. 그래요. DHA와 EPA라, 그리고 알파 리노렌산이 있는데, 이제 오메가3가 어떤 지방산인지에 대해서 대략은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 좋은 지방, 즉 불포화 지방산 혹은 다가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이다. 오메가3는 크게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DHA와 EPA 그리고 알파 리놀렌산으로 우리가 흔히 오메가3라고 부르는 것은 위의 세 가지 성분을 통칭해서 말하는 것이다. 세 가지, 그래서 오메가3라. 오메가3, DHA, EPA, 리놀렌산.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개별적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결국 오메가3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세 가지는 각각 합성되는 방법이나 역할 그리고 기능이 다소 다른 면이 있어서 무조건 오메가3는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을 넘어 이들 세 가지 요소의 면면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오메가3를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오메가3는 체내 합성이 불가능하다. 체내의 합성이 불가능한 오메가3. 될 것이다. 오메가3는 동물성과 식물성이 있다. DHA, EPA는 동물성 오메가3로 생선을 비롯한 어피류에 많이 들어있다. 반면에 알파-리노렌산은 식물성 오메가3로서 아마씨와 같은 식용씨앗 혹은 대두, 카놀라, 대마씨 등의 유지에 많이 들어있다. 동물성 오메가3인 DHA 성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DHA는 그동안 수많은 건강뉴스나 관련 TV 프로그램에서 언급되어 왔고 또 시중에서 DHA를 표방한 식품들도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DHA는 사람이 스스로 합성할 수 없으며 심지어 등푸른 생선 등의 오리나 조기류조차 스스로 합성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DHA는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 바로 식물 플랑크톤과 해조류이다. 오리나 조개류, 갑각류는 이들을 잡아먹으면서 체내에 DHA를 축적하고 다시 사람은 이들 오리와 조개류, 갑각류를 먹으면서 DHA를 섭취하게 된다. DHA는 일반적으로 차가운 심해 속에 살아가는 생선, 그 중에서도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연어와 고등어, 참치, 방어, 꽁치 등이 대표적이다. DHA가 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두뇌 발달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 역시 DHA가 가진 이런 기능 때문이다. DHA는 뇌 세포막의 중요한 성분 중의 하나로 뇌에서 정보를 전달할 때에 이를 돕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DHA가 많으면 많을수록 두뇌 개발이 잘 된다고 할 수가 있다. 또 시력을 보호해 주기도 한다. 실제 인체 내에서 DHA가 많이 있는 것이 바로 망막이다. 유동성, 굴절성, 투과성 등에 관해서 시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서 혈액 응고를 막아주어 심혈관의 건강을 지켜주기도 한다. 혈액을 응고시키는 혈소판의 활성 인자를 억제시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해서 결과적으로 동맥경화는 물론 뇌혈전, 뇌출혈,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 EPA 성분 역시 동일한 오메가3 일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혈액 응고를 막고 이를 통해서 고혈압,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 작용의 정도는 DHA보다도 EPA가 더욱 강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해서 천식, 아토피, 비염, 건선에 매우 효과적이며 전립선 암, 폐암 발생률을 무려 50%나 낮추는 작용을 한다. 여기에 EPA는 심리적 안정감에도 관여해서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을 예방할 수가 있다. DHA와 EPA는 이렇게 다른 듯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매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EPA의 경우에는 혈관에 더 도움이 되고 DHA는 뇌신경과 눈 쪽으로 다소 특화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둘 다 우리 몸에 필요하지만 활발한 뇌 활동을 하는 청소년이나 직장인의 경우에는 DHA가 더욱 필요하고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는 중장년층이라면 EPA가 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 필요성에 따라서 좀 더 식물성 오메가3 알파 리놀렌산에 대해서 알파 리놀렌산은 또 다른 방법으로 DHA와 EPA를 만들어내는 모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DHA와 EPA는 어피류 등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지만은 알파 리놀렌산이 체내에 유입되면 또 다른 DHA와 EPA를 만들어낸다.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다른 EPA와 DHA를 만든다. 알파 리놀렌산 식물성 은 자,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어디에 다만 알파 리놀렌산은 기존의 DHA, EPA와 다른 점은 그것이 식물성이라는 점이다. 아마시, 들깨, 호두 등에 들어있으며 또 유채씨, 휘발유씨 이런 데 있고 알파 리놀렌산이 하는 기능 역시 DHA, EPA가 크게 다르지 않다.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계의 질환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을 줄여준다. 알파 리놀렌산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아유, 벌들이 들어와 여기 들어있네. 항염증 기능도 수행하고, 그런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알파 리놀렌산이 알츠하이머의 예방에도 좋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알츠하이머 병의 발병의 원인은 뇌 속의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불량 단백질이 과다 축적되어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뇌의 산화 스트레스, 염증, 세포 손상을 일으키며 그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기억력 감퇴, 언어 능력 저하, 판단력 상실 같은 알츠하이머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득기름 속의 알파 리놀렌산은 이러한 베타 아밀로이드의 분리를 촉진해서 알츠하이머의 예방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州立대학교에서는 알파 리놀렌산을 비롯한 오메가3 지방산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되는 것을 막는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통칭되는 오메가3 효능이라는 것은 이처럼 DHA와 EPA 그리고 알파 리놀렌산이 함께 만들어내는 협동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협동 작업의 결과 우리 오메가3로서 우리 몸에 유익하고 다양한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